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 되었네요. 오늘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첫 번째 시간으로 화석과 지질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원작 교재로는 242쪽부터 24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똑같이 학습 목표부터 읽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화석과 지질시대의 관계를 알고 화석을 이용하여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두 번째, 지질시대 동안 생물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생물 다양성이 이루어진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잘 되새겨 보았나요? 학습 목표를 잘 되새겨 보았다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로 화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석이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자연 환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화석의 예로는 뼈, 알, 발자국, 배설물, 잎 등이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자세한 사진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화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석은 첫 번째로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생물이 개체수가 적어서 안 만들어지는 것보다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두 번째로는 생물이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훼손되기 전에 지층 속에 빨리 매몰되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화석화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탄소로 변하여 화석으로 보존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앞서 화석의 예로 사진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사진은 식물의 줄기의 화석이고요. 그 다음 호박 속에 갇힌 곤충의 화석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곤충이 보이죠?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이. 이 호박 속은 이때 호박이란 우리가 소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호박 속에서 진액이 나오게 되면 그 진액을 먹기 위해서 곤충들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곤충이 호박 속에 갇혀서 그대로 굳어버리면 이런 곤충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음으론 포유류의 배설물도 급격하게 매몰되거나 지층 속에 박히게 되면 화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러한 화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지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표준 화석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표준 화석은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으로 생존 기간이 짧고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 화석은 특정 시기만 생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층이 퇴적되는 시기나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질시대의 구분에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표준 화석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표준 화석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어서 화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생대를 살펴보면 절지동물의 한 예로 삼류충을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 현생어류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머리가 딱딱한 갑주어도 있을 수 있고 방주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주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생대로 넘어가 보면 중생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룡이라든지 아니면 암모나이트라고 해서 조개류의 일종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암모나이트는 우리가 처음 보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동물 한번 본 적 있나요? 처음 볼 거예요. 선생님도 처음 보는 거니까. 이 동물의 이름은 앵무조개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앵무조개의 시초로 연구되어지는 게 암모나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생대로 넘어가서 신생대에는 화폐에 속한 거대 포유류라고 불리는 매머드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상화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시상화석은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되겠는데요. 생존 기간이 길고 좁은 지역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상화석은 지층이 만들어진 당시 환경에 이용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예를 살펴보면 고사리를 발견하는 곳에서는 이곳이 따뜻하고 습한 육지의 환경이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산호를 발견을 하게 되면 여기선 이쪽 환경은 옛날에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그래프를 통해서 앞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분포 면적이 좁고 생존 기간이 길었죠. 이러한 시상화석은 특정 환경에 분포하여 그 예로 고사리, 조개, 산호 등이 있어서 고사리가 있었던 곳은 따뜻한 곳이었겠구나. 조개가 발견되면 이것은 갯벌이었던 곳일 수도 있고 얕은 바다 환경이었을 수 있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했죠. 그럼 두 번째로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화석으로 특정 시기에 분포를 하여서 그 예로 공룡이 있을 수 있었고요. 또 삼엽충이라든지 삼엽충이 발견된 곳은 고생대였고 공룡이 발견되었다면 이 시기는 중생대였고, 만약에 매머드가 발견되었다 하면 이곳은 신생대였겠구나 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화석들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줄 수 있는 것은 생성 시기로 우리가 지층에서 산출된 표준 화석을 이용하여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시상 화석을 이용해서는 앞서 봤듯이 과거의 환경이 어땠는지 추측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과거의 수륙 분포로 공룡, 매머드, 침엽수, 고사리 등이 발견되는 곳은 육지 환경이었구나. 또 삼엽충, 암모나이트, 산호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면 이곳은 바다 환경이었구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과거 지구의 대륙 분포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발견되는 같은 종류의 화석을 보고 이곳의 대륙은 옛날에 붙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층의 대비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에 산출된 화석을 비교하면서 각 지층들이 퇴적된 지질시대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대륙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런 글로소프 테레스라는 잎사귀들이 발견이 되면서 옛날에는 이곳이 다 붙어 있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다 이해되었나요? 그럼 두 번째로 지질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질시대란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현재 시제까지 기간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5.416 1억 년 전까지, 고생된 시대는 5.41부터 2.52억 년 전까지, 중생대는 2.52부터 0.6억 년 전까지, 그리고 신생대는 0.66억 년 전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기간을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러한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생물이 없거나 적어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요. 화석에 나타나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기준으로 오래된 순서부터는 고생대, 중생대, 시생대로 구분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 기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지각 변동이 심하게 일어났거나, 두 번째 생물에 큰 변화가 오면 그 기준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서 지질시대를 구분지었던 시대들을 환경과 생물로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길이가 길었던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였으며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직각 변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화석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기후에서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외선이 지표로 바로 도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강한 자외선을 버티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육지 생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상 생물이 없었던 대신에 우리는 이런 자외선을 피해서 바닷속으로 생물들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생긴 바닷속 최초 생물이었던 스트로마톨라이트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불렸던 해파리나 해면 종류의 무척추 동물들이 화석으로 이 시대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고생대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생대 시대는 초기에는 온난수분하였으며 오존층이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강한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막이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물 수가 급증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생 동물의 조상들이 대거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말기로 접어들면서 말기에는 빙하기가 존재를 하였고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초기에는 대륙이 이렇게 작은 덩이로 나눠져 있었다면 후기 말기로 가면서 이렇게 큰 한 덩이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 큰 덩어리를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생대에는 무척추 동물, 우리가 앞서 봤듯이 무척추 동물에 속하였던 삼엽충, 방조증이 있게 되고요. 우리가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식물도 많이 출현을 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육상식물로 선태식물과 양치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태식물이라는 것은 그 예로 우리 계곡 같은 곳에서 돌멩이에 보면 자주 끼어 있죠. 물에 의해서 이끼류 같은 것이 선태식물에 해당이 되겠고, 양치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사리가 대표적인 예로 양치식물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때 양치식물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 번성했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중생대 시대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생대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계속적 지속되었고, 고생대 시대에 모였던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지각병동이 활발해지면서 습고상면도 출현을 하였고요. 이런 온난한 기후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빙하기는 존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던 이유를 살펴보자면, 중생대 시대에는 화산 활동이 빈번하게 많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CO2가 증가하면서 온난한 기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살펴보자면, 우리가 고생대에 묶여져 있던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생대 시대에 살았던 생물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 시대에는 지금은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로 인해 대멸종을 하게 되어 지금은 볼 수는 없지만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있었고요. 거시식물도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시식물을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현생에 있는 식물로 예를 들어보자면 소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잣나무와 같은 형태의 거시식물이 살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시식물 외에도 중생대에는 파충류와 조류 사이 단계에 있는 시조새가 중생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생대 시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생대 시대는 온난한 기후였으며 빙하기와 간빙기가 말기에, 빙하기가 4회,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가 3회 정도 반복이 됩니다. 판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되는데요. 신생대를 지구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구본에 있는 위치와 거의 흡사하게 생긴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신생대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생대 시대에는 판의 분리가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대 포유류였던 매머드도 살펴볼 수 있고, 우리 바닷속 석회암에서
많이 발견되었던 화폐석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현생의 예로 들다 보면 장미, 단풍나무, 참나무와 같은 속시식물의 속시의 형태의 식물들이 육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시식물이 많이 발견되면서 여기 열매나 꿀을 따먹으려 오는 곤충들도 많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신생대 말기로 들어서게 되면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신생대 시대까지 많은 생물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생물들을 구분하는데 정리가 안 될 듯하여 선생님이 육상식물과 동물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육상식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육상식물은 먼저 선태식물이 제일 먼저 출현을 하였고, 그 다음 양치식물, 거시, 속시식물로 식물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고생대를 살펴보면 고생대 기간은 이끼류, 대표적인 이끼류였던 선태식물부터 고사리, 양치식물인 고사리 하고 거시식물의 출현까지가 고생대, 또 거시식물이 번성하여 속시식물이 출현했는 데까지가 중생대, 속시식물이 시생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번성한 식물을 살펴보자면 고생대 시대에는 양치식물인 고사리가 번성을 하였고, 중생대에는 거시가 번성하였다면 시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을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동물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물은 우리가 바닷속 생물부터 출현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류부터 시작하여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순으로 동물은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시대를 나눠보자면 어류부터 양서류까지가 고생대, 양서류부터 시작해서 조류까지가 중생대, 포유류가 신생대가 되겠네요. 우리 번성한 그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고생대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다 많은 동물 조상들이 출현을 했고, 중생대 시대를 살펴보면 파충류, 공룡이었던 파충류가 번성을 하였다면, 시생대로 가면 대형 매머드 같은 포유류가 번성을 하였고, 신생대 말기로 가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했다고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니까 앞서 배웠던 생물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나요? 그럼 정리가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학습 정리로 교재 244페이지에 준비되어져 있던 개념 확인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꼭 풀어봤다면 우리는 선생님이 준비했는 노래가 있어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짧은 노래니까 이 노래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오늘 수업을 스스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질문이 있다면 Q&A 게시판에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을 올려놓으면 선생님이 빠르게 확인하고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들 See you next class. 안녕. 지지시대에 살던 고생물이 죽어 대전물 안에 묻힌 유해나 흔적이 화석이야. 화석을 통해 지층이 생성된 시대나 환경과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어. 수가 많고 유해가 빨리 퇴적물 속에 매몰되고 변화 껍데기 같은 단단한 부위 있어야 돼. 표준 화석은 특정한 시대 번성하였던 생물의 화석. 생존기간 짧고 분포 면적 넓어 식별이 쉽고 개체수가 많아야 해. 사역주는 고생들 공룡은 중생들 화폐석은 신생들 시상화석은 한 지역의 기후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생존기간 길고 분포 면적 좁아 상온은 따뜻하고 고사리는 온난 습윤한 육지 조개는 얕은 바다 낙엽 화석은 우리에게 에너지로 쓰여 먼 옛날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에 의해 생성된 것이 화석 연료이고 천연가스, 석유, 석탄, 오일샌드 등이 있어. 아주 오래됐어. 지각은 38억 년 전, 탄생 후 1만 년 전까지 지지시대라고 부르지. 지각 생성 이후 5억지 천만 년 전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을 출현해. 스트로마톨라이트부터 해면류까지 바다에서만 생활했다지. 이때가 바로 선캄브리아 시대라네. 치즈 시대 전체에서 85%. 하지만 어째서 화석은 드물까? 네개로 구분되는 지지시대 알아보자. 고생대 초기엔 완종류 삼엽중, 중기에는 적주동물 갑주어, 후기엔 양서류, 땅위 양치 식물은 석탄화. 중세대엔 공룡 시대 암몬 나이트 시조새와 은행과 수철 등 것이 식물이 그러다
선 캄브리아부터 고생대 중생대를 지나 신생대까지 수차례 비하기 화폐 석속시식물 포유류 조원 인류 조상 등장한 신생대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 예부정학 생물계 변화로 구분해 지각이 만들어지고 인류가 나타나고 1만 년 전까지가 바로 지질시대야. 선 캄브리아 시대 고생대